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소식부터 전해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를 내정했습니다. 출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변인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박수현 대변인이 일을 하고 다음 주부터 김의겸 신임 대변인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김의겸 대변인 내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부터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현 대변인의 후임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사 기자를 대변인으로 내정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무엇보다 글 잘 쓰는 언론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김 내정자의 발탁은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글 잘 쓰는 기자,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 내정은 국민과 더욱 소통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김의겸 대변인 내정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청렬 용인대 교수,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문신 논설위원은 김의겸 신임 대변인 내정자 취재 현장에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옛날 그 국회 정당 출입을 할 때 당시 한겨레 출입 기자로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였죠? 최근에 이제 가장 유명해진 것은 이제 작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그 사퇴까지 그 단초를 제공했던 최순실의 존재, 이것을 가장 먼저 알렸던 그러니까 최순실이 당시 그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첫 보도한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해졌고요. 국정농단의 와중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기자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대변인으로 사실상 내정이 됐다가 한겨레 내부에서 현직 기자가 곧바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비판이 제기되고 이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맡았던 거고요. 예. 그리고 7월 달에 한겨레를 이제 그만두었죠. 지난해 7월에요. 이제 사직을 하고 이제 그 뒤에 다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온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대 법대 8위학번인데요. 85년도 11월 달에 민정당 정치원 수원 점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점거할 때 들어갔던 그런 멤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8위학번에 하문경이라고 그 직전에 있었던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또 있었는데 요 하문경 김의겸 두 사람이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들입니다. 동창들이고 친구들인 건데 공교롭게 비슷한 사건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문경 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번 출마를 했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는 못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겨레 신문사 동료 후배들이 지난해 청와대 대변인에 거론이 됐었는데 김의겸 대변인 현직 기자가 바로 청와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는 대변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지난해 7월에 그만두고 그리고 한 5개월, 6개월의 공백을 거친 끝에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고요. 그리고 김의겸 지금 대변인 내정자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통찰력과 전문 역량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기획력과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네. 나아가서 방송인 특히 그 기자에게 주는 한국 기자상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역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 논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국정농단과 관련된 걸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혹시 보훈 인사가 아니냐, 그리고 코드 인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민경욱 기자가 KBS 기자이면서 오전에는 기자고 오후에 대변인으로 된 적이 있었어요. 오전 편집회의까지 다 참석을 했다가 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나름대로 비판을 받았었고 그런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김의겸 기자가 작년에 5월 달에는
현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청와대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거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펜을 들었는데 언론인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때는 정계로 가고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부한테도 가고 있는데 언론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끝까지 언론인으로서 이런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여전히 이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찬일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관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언론 출신들이 국회의원들도 많이 됐잖아요. 서청원 의원도 뭐 언론사 출신이고 최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론이 뭐 이제 정치를 하는 거, 언론인 출신들이 하는 건 저는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봐요. 단지 한겨레 신문사가 자신의 신문사에 있던 이제 인사가 청와대로 가면은 만에 하나 사실 이 언론의 그 역할이라는 게 권력에 대한 감시 또는 비판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소홀히 될까봐라는 그런 우려는, 원론적인 우려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정경유착처럼 걱정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전 최순실 게이트에 여러 가지 단초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훈 인사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김의겸 기자, 김의겸 대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전 세상에 밝혀질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어쨌든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을 농단했던 이러한 것들을 밝힌 것이 이 권력, 그래서 그 이유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빨리 들어섰다고 해서 이것이 보훈 인사다. 이거는 전 논리적 비약이다. 또 하나 문제는 코드 인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특히 이제 다른 직책도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 아닙니까? 대통령 입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권이 지향하는 바와 상당히 김의겸 기자가 그동안 썼던 글들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논리적 지향도 맞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으나 이 인사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나무랄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의겸 신임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 사실 방송기자면은 방송에 등장하는 화면과 목소리가 나올 텐데요. 신문기자에서 기사는 많은데 목소리와 실제로 말하는 장면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년 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팟캐스트 방송에 김의겸 내정자가 출연했던 화면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있던 영상인데요. 오마이뉴스가 그 저작권자고 오마이TV라고 하는 팟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답변하던 김의겸 내정자의 이야기 일단 먼저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야권끼리 서로 헐뜯고 네. 서로를 비난하고 네. 이런 일은 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내정자가 저 당시 얘기했던 야당은 지금의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2016년 당시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김의겸 내정자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어제 미디어 오늘인가 기사를 봤더니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이준홍 교수가 어제까지는 권력을 상대로 질문했던 기자가 오늘은 권력의 편에 서서 답변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민경욱, 이동관 이런 사람들의 명단에 김의겸 기자의 이름까지 같이 올라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박문신 의원도 언론사에 오래 계셨고 또 보도국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평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아마 이준웅 교수의 얘기의 취지는 저는 저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언론과 또 정치, 이것은 그야말로 불가분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항상 본질적으로는 대립과 긴장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언론의 존재의 이유인데 다만 여기서도 똑같이 어떤 정파, 어떤 사람이 언론에 있다가 특정 정당에 가는 거는 비판하고 또 그 반대편에 있을 때는 또 다른 형태로다가 재단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이준웅 교수가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보게 되면은 현직 기자로서 특히 현직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했다거나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례들이 몇 차례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문제가 제기돼 왔었고 그런 것들이 과거 특히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언론이 권력을 보완해주고 권력이 언론을 이용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 또는 그런 중에 악습인 거죠.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유지돼 왔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국민들 눈에는 좀 불편하게 많이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한 비판적 관점이 현 정부라 해가지고 특별히
괜찮다. 이렇게 180도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조금 그건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제가 파악한 이준영 교수의 하고자 했던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준영 교수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기사를 보면 상당히 비판적이긴 해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겨레 신문사 입장에서는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예. 그거예요. 특정 언론사가 방송이 됐건 신문이 됐건 아무래도 이제 그 인사가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게 저도 뭐 언론인들 많이 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방 의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언론은 끝까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론인들이하고 꼭 정치권, 권력에 꼭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건 없어요. 단지 직업 선택의 자유는 아까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직업 선택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언론 많이 갈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성향이 많이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극명하게 갈려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원래 A라는 이 언론사가 특정 정권을 계속 비판하는 입장에 있던 언론사 유난하게 하나의 정향으로 볼 때 말이죠. 오리엔테이션으로 볼 때 그랬는데 이쪽 언론사의 기자가 비판을 하다 바로 이제 권력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그 대변인 역할을 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제 아까 이 교수나 지금 말씀처럼 비판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겨레 신문은 아까 11월 달에 그 김의겸 기자 아까 그 토론회도 봤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정권이 좀 뭐 우호적이란 말은 좀 엎여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향이나 이런 어떤 가치는 비슷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볼 때는 제가 아까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경계해야 된다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일반 눈에 꼭 적용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현희 교수님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김의겸 신임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의 이야기 여러분께 한 장면 더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한마디 하는 말, 권력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이 칼날인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 권력자들은 등골이 서늘할 겁니다. 오마이TV, 오마이뉴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고 오마이TV의 팟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2016년 11월에 출연했던 그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저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 뭐냐면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한겨레 신문사였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사를 방문.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어요. 한겨레 신문은 오히려 왜 한겨레 신문에 와가지고 우리 신문사를 어렵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권력을 비판할 기능은 언론인데 그것을 오히려 왜곡될 수 있는 그러한 거다라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친정 언론사를 위한 덜격대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의겸 지금 신임 그 대변인 내정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신중에 기해야 되는데 하나 참고로 일본의 검사들은 절대로 정계 진출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관례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검사들이 정계 진출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은 여전히 자기가 검사 활동을 하면서 정치권과 유착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랜 전통 속에서 그 부분을 이제 끊고요. 제가 대학에 있지만은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폴리페서라는 단어를 아주 지겹게 듣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있는 교수가 정치권과 열탁해서 한다 그런 거를 이제 폴리페서라고 하는 대학에서의 역할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에서 이제 그걸 경계하는 거라고 한다면 언론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김의겸 저는 지금 현 신임 그 대변인 내정자가 차라리 정계를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청와대의 대변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소신과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뭐 이제는 한겨레 신문을 떠났고 그리고 전직 언론인이고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간다면 모르는데 이게 김 교수님 지금 그 말씀이요. 그렇다고 네네. 한다면은 기자가 뭐 현직 기자가 어쨌든 간에 바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뭐 인터벌 일정 기간 그렇습니다. 동안 휴직된 상태에서 그만둔 상태에서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하는 것 임명직보다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적다는 저는 말씀이세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전직 언론인이라 해서 정계 진출한 거를 막는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편한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시사 칼럼 쓰고 그리고 뭐 가는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느없이 변한간 비례대표를 간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6개월 정도 충분히 시간을 걸고 나중에 선출직을 통해서
비례대표 아니 선출지구에서 간다. 그거마저도 언론이기 때문에 막는다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지만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언론과 권력의 문제 부분들. 이 교수, 서울대 이 교수도 그런 문제를 아마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얼마나 이게 곤혹스러웠을까. 권력을 이제는 견제를 했었던 사람이 이제 권력을 어떤 면에서 핵심 권력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아마 커다란 숙제로 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준 교수님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 청와대로 바로 간 것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면서도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야기는 달랐을 것이다 말씀하시면 최 교수님은 뭐 아까 별 문제 없다,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 현직 기자나 전직 기자들이 그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임명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제 비판할 수가 있는데 선출직은 국민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선출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 거의 얘기할 게 없다. 단지 아까 일본 검사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언론과 또 이 검찰 이런 정치의 역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불가피하고 필요악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왜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그리고 권력도 그렇고 청와대도 입장을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과 소통하기 때문에 저는 뭐 김 교수님의 그런 거에 공감을 하면서도 특히 이제 권력을 비판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저는 권력도 권력 나름이다. 권력의 성격이 대단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 일반에서 얘기하는 권력과 또 그 나라, 국면, 장소에 따른 권력은 대단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엔 동의하지만 그런 것들도 국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SBS 입장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SBS에서 일하던 기자 출신 인사들이 또 바로 청와대로 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로서도 한번 되새겨보고 특히 한겨레 신문사가 앞으로 어떤 논조를 보일 것이냐, 김의겸 대변인이 어떤 대변인이 될 것이냐 이 부분 앞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언론들은 더욱더 반성하면서도 김의겸 대변인과 한겨레 신문사의 논조를 주목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의겸 대변인 저도 취재 현장에서 만났었는데 상당히 진중하고 날카롭고 겸손했던 기자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영찬 소통수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글을 잘 쓰는 기자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으로서도 어떤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아주 멋진 글로 그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잇는 역할을 잘 해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도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인물인데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당적이 어딘지 아시죠?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의 당원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져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신이면 이 다혜 씨가 정의당에 입당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한 언론 보도가 이제 먼저 있었는데요. 그저께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그 이른바 1987 그 영화를 관람하면서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하는 영화 해가지고 그 단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같이 관람을 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제 관심을 모았고요. 정의당 당원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시점으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날 있지 않았습니까? 네. 5월 이후에 정의당에 입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대선 전에는 정의당 당적이 아니었고 예, 대선이 그렇습니다. 끝난 다음에 뒤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 그리고 청와대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지금 어떤 사유로 입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문다혜 씨가 정의당에 입당한 사실과 관련해서 정의당 당직자들과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뭐 어제 그제 정말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해요. 연락처 좀 가르쳐 달라. 우리가 한번 직접 전화해서 취재 좀 해보겠다. 절대 안 가르쳐 줬다고 하고 저한테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문다혜 씨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잘 알지만 대통령의 가족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문다혜 씨 지난해 대선 전일 광화문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아버지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던 장면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아버지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아빠는 치아 10개가 빠질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는데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단지 내 아버지로서만 생각한 제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여기 문바 1호 아버지 딸 다혜입니다. 네, 광화문 유세 현장에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영상으로
아버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 문바 1호 다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바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문바 1호 다해 씨. 그런데 문바 1호 다해 씨는 민주당 당원이 아닌 아버지와 다른 정당, 정의당에 입당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신선하게 오히려 느껴졌습니까? 저는 좋게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는 건데, 저도 개인적인,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좀 좌파적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슨 특정한 선거 있을 때 저하고 많이 달랐어요.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그리고 비례대표 이제 1위 2표잖아요. 그때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예. 전 저런 현상이 굉장히 낯익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아버지로서 혹시 아드님을 좀 이렇게 억압하거나 뭐 그런 적은 내 말대로 뭐 해라 이렇게는 전혀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왜냐면 예. 사실은 저도 제 아들애가 지지하는 그 정당이 나도 지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게 일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왔던 대통령인데 어떤 딸이 정의당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념지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단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정의당은 진보정당이라고 분류하잖아요. 이념정당.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이념정당 또는 진보정당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한국당, 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 온건, 뭐 보수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예. 면에서 이제 화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면이 아까 말씀처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정의당이다. 이런 것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직업 선택 자유 말씀하셨잖아요. 정당 선택 자유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 훨씬 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뭐 굳이 뭐 과도하게 논리 부여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영준 교수님, 뭐 미국이나 이런 경우도 저런 가족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좀 보기 드문 사례 같기도 하고요. 보기 드물죠. 제가 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원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공화당원이면 얘기도 안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어떤 정당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아들이 그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80% 정도 된다. 이게 이제 사회와 배경에 관련된 이론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의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랑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인데 딸이 정의당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야기는 어렵지는 모르지만은 20, 30대는 그만큼 사회와 가정이 우리랑 전혀 다른 그런 의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정당은 정책이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문대혜 씨가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예. 왜 그러면 정의당을 선택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가 가정의 양립이 지켜지고 워킹맘 전무맘이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나왔을 때요. 대선에 나왔을 때 남자도 무조건 육아휴직 3개월 써라. 그리고 취직했을 때는 40%에서 60%까지 끌어올려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딸 다혜 씨는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 거기에 훨씬 더 열심히 정책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발 정당도 좀 이제 정책에다 좀 관점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서 이제 정책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싸우는 게 색깔 논쟁하고 또 무슨 이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저출산 육아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이 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같이 나왔던 영상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일 당시에 보면은 그 외손주가 재롱 피우고 그 그림 그린 거 보고 그게 참 유일한 휴식이고 안식처가 된다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측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정의당에서 당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총장입니다. 신장식 사무총장과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정의당 당원이란 사실이 어쨌든 간에 알려진 게 지난 2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지난 2일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의 지도부가 당원들과 함께 1987이라는 영화를 보는 현장에 다혜 씨가 나타나서
친구와 함께 나타나서 이정미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 신장식 사무총장과 제가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신장식 사무총장 마지막 말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딸이 정의당 당원이 됐다. 이 얘기를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기본적인 입당 절차는 이제 광역시도당에서 예. 행정적 절차는 거치기 때문에 예. 특이점이 있는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따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는 존중돼야 되지만 또한 사생활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대통령의 딸이든 누구든 간에 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개인의 사생활 모두 존중돼야 되는 거라서 특별히 따로 저희들이 뭐 바깥으로 알리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사실이 청와대 발로 나와서 사실 굉장히 좀 놀랐고 혹시라도 우리 당원인 한 분인 우리 문다혜 씨가 혹시라도 뭐 부담을 느끼거나 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희들은 당원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한 거죠. 힘이 된다 이런 느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미래는 정의당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네, 신장식 사무총장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저 마지막 말 아니겠어요? 미래는 정의당에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죠? 특히 그 정의당의 정책, 여기에 대통령의 딸이, 그 동의를 해서 입당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녀 간의 정치적인 입장, 정당의 차이, 죄송합니다. 예. 그가 그 관심을 모았던 거는 실제로는 그 유시민 전 의원의 그 딸 얘기가 그때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었죠. 예. 당시 제 기억이 2010년도 지방선거인데 그때 국민참여당 후보로서 이제 야권 경기지사 단일 후보가 됐을 때인데 그때 딸은 정작 국민참여당이 아닌 진보신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했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서울대 학생회장 간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이 됩니다. 예. 그런 사례가 뭐 처음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딸 다혜 씨가 다른 정당 소속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이례적이지만 동시에 신선해 보이고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인들은 또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글인데요. 전 가슴에 뭔지 모를 잔잔함이 느껴집니다. 딸은 딸의 삶이 있는 것. 전 이 말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정의당 당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당원은 어느 분의 딸이거나 또는 어느 분의 아들입니다. 가족에게는 모두 소중한 딸 아들이겠지만 저희에게는 어느 분의 딸인지 혹은 아들인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정의당에게 중요한 것은 당원이 된 당사자의 생각과 선택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치권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이것이 우리 정치에 가장 필요한 또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심상정 전 후보의 힘이라고 봅니다. 예.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정말 여성 후보로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물론 6.2%의 득표를 했지만 그 갖고 있는 6.2%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저는 투표했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슴에 뭔가를 이렇게 울림을 줄 수 있었던 후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문다혜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대한민국이 바뀌려면은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요. 여성이 잘 돼야 되고 지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처럼 뭐 여성이라서 무조건 추정해야 되고 또는 자식이라서 무조건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 세대.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는 굉장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거기 첨언한다면 정의당이 꼭 여성 뭐 출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저변에 있는 계층, 소외 계층에 대해서 가장 선명한 정책을 냈다는 게 정의당이에요. 그건 뭐 심상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의 정당 체제를 많이 비판하잖아요. 너무 거대 정당 체제다 얘기하는데 소수당으로서의 정의당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정의당에 가입한 거에서 과도한 논리를 저는 비약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역시 정의당이 아직은 소수 의석이고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정당 체제 내에서
그만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을 선택해서 입당을 했다, 당원이 됐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정의당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반드시 제1야당을 넘어서 집권당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정의당 당원이 된 것, 정의당에는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식 사무총장, 미래는 정의당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대목 여러분께 들려드렸었죠. 다음 소식은 자유한국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패배의 기준도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신은 즉각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국에 6개. 6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6개, 이 해야지 현상유지입니다. 우리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6개 확보 못하면 대표 물러난다. 극히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패배하면 홍준표 물러나고 우리가 당권을 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홍준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선 때 저거는 패배용 대선 패전 처리용이기 때문에 끝나면 집에 갈 것이다. 끝나고 복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난 뒤에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홍 대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는데요. 박문신 의원. 저 이야기가 과연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은 혹시 후반부 이야기는 지방선거에서 내가 얘기했던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패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입니까? 뭐 본질적으로는 뭐 달라진 건 없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두 가지 말이 좀 함축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선이냐 저것이 우선이냐라는 그런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좀 같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내에 넓게 퍼져 있는 이른바 지방선거 패배주의 심리 이거를 좀 내가 불식시켜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길 수 있으니까 해보자 하는 그런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더 본질적인 거, 홍준표 죽지 않는다. 예.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도 홍준표 당권 계속 간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그 연설 멘트 중에서 일부 세력이 홍준표가 지방선거지면 홍준표도 물러간다 하는 것이 결국 뭐 친박 내지는 지금 반홍 이쪽의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 기본적인 그 선거 패배 또는 승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6군데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그러니까 이른바 부울경으로 불리우는 그 PK 지역,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리고 수도권에서 인천, 지금 현역 그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6군데를 일종의 승패의 기준점으로 잡고 그리고 내가 한번 그 가볼 테니 나를 따라라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저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은 무슨 선거 때만 되면 어떤 정치적인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는데 난 죽지 않았다. 동대문에서 떨어졌을 때 죽었다 그랬는데 죽지 않았고 지난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성완종 리스트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나와 함께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일종의 그 메시지 이런 걸 좀 같이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내용의 성격이 좀 같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준표 대표 연천에서도 붉은색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참 붉은색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붉은색을 입어야 좋은 기운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홍준표 대표가 했던 이야기도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전에 박문신 의원이 했던 지역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지금 경남은 지사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홍준표 그렇습니다. 대표가 사퇴하면서 지금 예. 공소인 상태고 경남을 제외하고 보니까 6군데네요. 지금 저 때 11월에 이야기할 때는 경기지사가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 소속이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아니었고. 자유한국당 예. 소속 몫으로 생각을 안 그때는 한 경남까지 거였죠. 포함해서 예, 6개.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남을 포함하면 경기까지 해서 7군데가 되겠네요. 자,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교수님은? 일단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을 해보면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2002년도 8월 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아주 완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었는데 전에 있었었죠. 노무현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영남 세 곳에서 단 한 곳이라도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배수진을 쳤는데 결과는 세 곳에서 다 졌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아마 그것을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을 어떤 말을 해도 잘 믿지를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상황 논리가 자신에게 하는 의지와 신념과 철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분명한 것은 나는 지지 않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겠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비중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국민에게 얼마나 약속을 잘하고 그 약속을 지키냐는 문제인데 이것이 결국은 또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6곳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선거 끝나고 나면 나를 흔들고 다른 사람이 당권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꿈에서 깨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거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긴다는 부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것도 함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최찬일 교수님은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두 있습니까?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예. 그 앞서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어디에다 방점을 두고 싶냐면 정치인의 말바꾸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말바꾸요? 일단 이런 건 있죠. 비례대표를 이제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맨 후순위에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당선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감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반면에 분명히 말은 바뀐 거예요. 지금 6석을 다 못하더라도 나는 불사조다. 난 살아남는다라는 쪽에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정치 엘리트들이 이 파워 엘리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정치적 수산대 하나에. 그래도 어찌 6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말의 해석의 여지를 이렇게 양쪽으로 두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정치인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꼭 신뢰가 가거나 믿음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표가 6석을 지키지 못하면 사퇴한다는 그 이야기를 완전히 바꿨다. 저 이야기를 또 그렇게 말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에 나서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미리 사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SNS에 올렸어요. 사전에 사퇴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당을 위해서 자중해 주기를 아니면 차라리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언급한 저 정치인이 누굴까요? 박문진 의원? 지금 경북 김천의 국회의원 이철호 의원이 있습니다. 예. 지금 경북지사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인데요. 이철호 의원이라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상당히 홍준표 대표를 도왔던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TK권이니까 뭐 크게 정치적 간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지역 대구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포항 출신의 박명재 의원도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동의 김광림 의원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끼리 경쟁을 되다 보니까 이철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D-120입니다. 그러니까 120일 전이니까 다음 달 13일이 되는 건데요. 6월 13일이 지방선거니까 이때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도지사 경선에 임하겠다. 경북지사 경선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가게 돼버리게 되면은 현역 의원들이 계속 사퇴하고 하다 보면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경고적 의미라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저는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는데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로서 당에 대한 구립 또는 장악력 그리고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통제, 내 편 만들기 이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좀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보통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사퇴하는 경우는 사실 없지 않아요? 없죠. 나중에 본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후보 등록하면서 네, 보통 뭐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예.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듀카키스하고 아버지 부시랑 붙었는데요. 듀카키스가 매사추세츠 주지사였었어요. 선거 끝나고 지고 나서 다시 매사추세츠 주지사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너무 중간에 의원직을 쉽게 버리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거도 치르고 이런 혼란을 이번 기회에 좀 저는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선을 하는데 무슨 의원직을 내놓고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고 그러지는 말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대표가 됐는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꼭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오히려 심각한 건 여당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워낙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줄줄이 다 만약에 사퇴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경선에서는 의원직을 갖고 하고 지문 깨끗이 다시 의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전통과 관례를 만들어야지 자기만 돋보이기 위해서 모든 걸 내놓는다 해서 다 의원직을 쉽게 내려버리는 거 그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글이 나온 게 예. 그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예. 꼭 사퇴해야 되는 시점은 D-30일입니다. 예, 저도 아까 얘기해놓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D-30일. 충분한 거죠. 예, 이철우 의원이 홍준표 대표가 이 말을 한 계기가 있네요. 지난 28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철우 의원이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네요.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다음 달 13일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그에 앞서서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런 경우가 아마 사상 처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홍준표 대표에게 알려지고 홍준표 대표가 그러지 마라라는 글을 올린 거네요. 이철우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고 바로 직후에 페이스북에 예. 이 글을 올렸어요. 예. 6일날 사퇴서 제출하고 7일날 본회의에서 폐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 이제 전후 사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보통 다른 일반 관료들, 공직자들과 다르게 그 사퇴 시한이 조금 또 관대하다 이런 또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예, 형평성 문제에서 예.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예. 아직 헌법 소원 사안인데도 그것을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등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 나가려면 사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보다 훨씬 D-30일 전만 하면 되고 이런 부분 속에서의 결국 이제 의원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법 개정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광역단체장 나가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직은 D-30이고요. 30이에요. 일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D-90입니다. 90, 석 달 전이고. 예.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직은 또 반드시 사퇴 안 해도 되는 됩니다. 거고. 유지하죠. 문재인 대통령 예. 후보가 당 2012년 2012년에 대선 때 그랬고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안 해도 되는데 또 본인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퇴를 했었고 예, 유승민 후보는 그대로 예. 갖고 있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예, 사퇴를 네, 안 했기 때문에 했고, 지금도 갖고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예, 이 소식을 끝으로 해서 오늘 정치권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